평범한 직장인 김철수 씨가 독일 출장을 앞두고 은행에서 환전을 하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에는 1달러로 0.9유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0.85유로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돈인데 왜 가치가 달라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200여 개국이 모두 다른 화폐를 쓰고 있고 그 가치가 실시간으로 계속 변한다는 점이죠. 오늘은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원리로 움직이는 환율의 세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이나 투자처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돈의 가치 이야기를 시작하죠. 화폐 가치가 왜 다른지 이해하려면 먼저 돈의 역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나라 돈이 금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금본위제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해서 지폐 한 장이 정해진 양의 금과 교환 가능하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 한 장이 금 1온스와 바꿀 수 있다면 다른 나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자국 화폐의 금 교환 비율을 정했죠. 그래서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환율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지 않았어요. 금이라는 실물 자산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폐 가치를 더 신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발달하고 국제 무역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금의 양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해졌거든요. 특히 전쟁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금으로만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각국 정부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 보유량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금본위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부분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닉슨 쇼크라고 부르기도 하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명목 화폐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이 종이가 돈이야 라고 선언하고 국민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돈이에요. 금이나 엔 같은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허공에서 만든 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종이 한 장이 햄버거 한 개나 커피 한 잔과 교환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돈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치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화폐를 갖고 싶어 하면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죠. 미국 달러처럼 경제력이 강한 나라의 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여겨서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화폐처럼 경제가 불안한 나라의 돈은 심지어 자국민들도 기피하게 되죠. 실제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자국 화폐 대신 달러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뉴스에서 환율 얘기가 나올 때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죠. 작년에 10,000원으로 햄버거 2개를 살 수 있었는데 올해는 1개밖에 못 산다면 그 돈의 구매력이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심해지면 외국 투자자들이 저 나라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다 라고 생각해서 팔아버리려고 하겠죠.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외환위기 때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외국인들이 원화를 대량으로 팔면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면 짐바브웨가 대표적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짐바브웨 달러는 미국 달러보다 가치가 높았어요. 1 짐바브웨 달러가 1.35 미국 달러와 같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토지 정책과 경제 운영, 그리고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2000년대에는 미국 달러 1개와 짐바브웨 달러 60만 개가 같은 가치가 되었죠. 심지어 빵 한 덩이를 사려면 지폐를 가방에 가득 담고 가야 할 정도였어요. 결국 짐바브웨 정부는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화폐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은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금리입니다. 금리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데 투자자들에게는 수익률을 의미하거든요. 어떤 나라의 금리가 5%이고 다른 나라가 2%라면 당연히 5% 금리 국가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5% 금리 국가의 화폐를 사서 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화폐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캐리 트레이드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 때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정부 채권 투자가 있습니다. 정부 채권은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이자를 받는 투자 상품이에요. 미국이 연 4%의 이자를 주고 독일이 1%를 준다면 투자자들은 유로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채권에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유로는 반대로 하락하게 되죠. 이런 자금 이동을 함머니라고도 불러요. 금리 차이를 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투기성 자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금리만 보고 투자했다가 환율 변동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자는 더 받았지만 환전할 때 손실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투자자를 끌어들이려고 무작정 금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빌리는 비용도 함께 올라가거든요. 집을 사려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도 망설이게 됩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기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를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개방 경제에서는 미국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해요. 미국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요인은 정치적 안정성과 외국인 투자입니다. 1970년대 말 중국이 개방 정책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공장을 지으려면 땅을 사야 하고 중국 직원들에게 급여를 줘야 하고 각종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게 중국 돈으로 이뤄져야 하잖아요. 외국 기업들이 달러를 위안화로 바꾸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 진출하면서 위안화 수요 증가에 기여했죠. 반대로 외국인 투자가 갑자기 줄어들면 해당 나라 화폐의 가치가 급락할 수 있어요. 1997년 외환 위기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무 나라나 가서 사업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법과 제도가 일관성 있게 운영되는 곳을 선호하죠. 어떤 나라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갑자기 세율을 올려버린다면 그 기업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투자자들이 그 나라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결국 투자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요소들도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나라에 더 많은 투자가 몰리는 추세거든요. 네 번째는 수출입 규모입니다. 일본이 자동차를 다른 나라에 팔 때를 생각해보세요. 외국 바이어들이 일본 자동차를 사려면 엔화를 구해야 합니다. 일본 회사는 엔화로 대금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반대로 일본이 호주에서 철광석을 수입할 때는 호주 달러로 결제해야 하니까 호주 달러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국의 무역 규모와 구조가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도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면 외국에서 원화 수요가 증가해서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기업들은 원화 가치가 너무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원리를 가장 잘 활용한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과 협정을 맺어서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거래하도록 만들었어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석유를 필요로 하니까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이걸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예요. 최근에는 일부 국가들이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이 자국 간 거래에서 달러 대신 루블이나 위안화를 사용하려는 것이 그 예입니다. 반면 투발루 같은 작은 섬나라는 수출할 만한 상품이 별로 없어서 자국 화폐의 국제적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미국 달러나 호주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고 있어요. 파나마, 에콰도르 같은 나라들도 달러를 공식 통화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환율 변동 걱정은 없지만 대신 자국의 통화정책 주도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미국 경제 상황에 맞춰서 정책이 결정되니까 자국 경제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보다는
안정성을 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화폐 가치를 다른 나라 돈에 연동시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의 부유한 작은 나라인 브루나이는 자국 화폐를 싱가포르 달러와 1대1로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브루나이에서 싱가포르 달러를 쓸 수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브루나이 달러를 쓸 수 있어요. 환전 걱정 없이 양국을 오갈 수 있으니까 매우 편리하죠. 두 나라 사이의 경제 교류도 활발해지고 관광 산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 하나의 경제권처럼 움직이는 셈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두 나라의 경제 규모와 구조가 비슷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남미의 벨리즈라는 나라도 비슷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벨리즈 달러를 미국 달러에 2대1로 고정해놨거든요. 미국 달러 한 개는 항상 벨리즈 달러 두 개와 같은 가치를 갖습니다. 환전할 때 계산기 필요 없이 그냥 이를 곱하거나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죠. 홍콩도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켜놨어요. 1달러 7.8 홍콩 달러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국제 금융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안정적인 환율 정책이에요. 중동의 많은 산유국들도 자국 화폐를 달러에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석유 수익이 달러로 들어오니까 달러와 연동시키는 게 안정적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고정환율 제도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기준이 되는 나라의 경제 상황에 자국 경제가 완전히 좌우되거든요. 미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벨리즈 달러도 자동으로 같이 떨어집니다. 자국의 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말이에요. 또한 고정환율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외환 보유고가 필요해요. 시장에서 환율이 움직이려고 하면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억지로 맞춰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1997년 태국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면서 아시아 외환 위기가 시작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전 세계가 하나의 통화를 쓰지 않을까요? 그러면 환전의 번거로움도 없고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유럽연합의 유로화가 좋은 예시입니다. 유럽 여행을 할 때 나라마다 돈을 바꿀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리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각 나라가 통화 정책의 주도권을 유럽중앙은행에 넘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처럼 경제가 안정된 나라와 그리스처럼 어려운 나라가 같은 정책을 써야 해요. 독일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서 금리를 올리고 싶은데 그리스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유로존에서는 하나의 정책만 가능합니다. 2009년 그리스가 재정 위기에 빠졌을 때를 보세요. 그리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로존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 같은 건실한 나라들도 그리스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받았죠.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의 방만한 재정 운영 때문에 피해를 본 셈이에요. 결국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를 구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 전체의 경제가 흔들렸어요. 만약 그리스가 독립적인 화폐를 썼다면 그리스 화폐 가치만 떨어지고 다른 나라들은 영향을 덜 받았을 겁니다. 만약 전 세계가 단일 통화를 쓴다면 이런 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나라의 경제 실책이 내 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한 나라의 위기가 전 세계로 번지도와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클 거예요. 또한 각국의 경제 발전 단계와 산업 구조가 다른데 모두 가통화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선진국에는 맞는 정책이 개발도상국에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세계 단일 통화보다는 지역별 통합이나 현재처럼 독립적인 통화들이 공존하는 시스템이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자국 화폐를 최대한 강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나라마다 경제 구조와 필요한 게 다르거든요. 싱가포르처럼 대부분의 물건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화폐 가치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해외여행 갈 때도 환전해서 가져가는 돈의 가치가 높으니까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자국 산업이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화폐 가치만 높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중국처럼 수출 위주의 경제를 가진 나라는 적당히 약한 화폐가 도움이 됩니다.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걸 환율 조작이라고 부르죠.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무역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경제에 유리한 정책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최근에는 중국도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위안화 가치를 어느 정도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많이 하는 나라라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원화 가치가 너무 높으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너무 낮으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서민들이 힘들어져요.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원화 가치 하락의 영향이 큽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은 경제 전체에 충격을 주거든요. 하지만 시장 경제에서 환율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워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정도입니다. 환율은 또한 심리적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떤 나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나라 화폐를 더 많이 사려고 하고 부정적이면 팔려고 하죠. 경제 지표가 좋아도 정치적 불안이나 사회적 갈등이 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뉴스나 언론 보도도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경제 전문가가 이 나라 경제가 위험하다고 발언하면 그것만으로도 환율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실제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앙은행 총재나 정부 관리들이 발언할 때 매우 신중해요. 한마디 잘못했다가 환율이 요동칠 수 있거든요. 기술 발전도 환율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기존 화폐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미고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요. 오늘 100만 원짜리 비트코인이 내일은 8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는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있어요. 미래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화폐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환율은 각국의 경제력과 정치적 안정성, 금리 수준, 무역 규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됩니다. 마치 거대한 저울처럼 여러 요소들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면 환율 변동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나 기업들도 이런 환율 변동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야 해요. 해외 투자를 할 때는 환율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수출입 기업들은 환율 해지 같은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가 더욱 연결되면서 환율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의 기본 원리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